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올해가 3주 남았습니다. 우리는 2021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이제 슬슬 남기고 갈 것과 가져갈 것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자, 각자 한 해를 결산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또 하루하루가 바쁩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상황은 엄중합니다. 안전한 주말을 보내셔야겠고요. 자, 그런데 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라는 또 새로운 것이 나오자 진단검사 관련 주식은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중국의 헝다그룹 디폴트에 비트코인은 또 폭락했고요. 자, 이 재난과 정치 경제 그리고 또 사회 문화가 복잡하게 연결돼서 돌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오늘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을 통보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고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수사를 받던 인물이 숨진 채 발견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 물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 고민을 해보시죠.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이 불거진 대선 후보 배우자 검증 논란에 대해서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어서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그리고 스포츠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청취자분께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인데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 뒷돈 의혹을 받은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박 기자님 먼저 청취자분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금 재판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이죠? 그러니까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 조직 내에서 U2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U1 하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U2 하면 유한기 전 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한기 전 본부장이 원래 건축학 전공한 다음에 네. 성남시로 오기 전까지는 주로 건설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2011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술지원 TF단 단장과 개발사업 본부장 또 사장 대행 이런 걸 지내면서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에 깊이 관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 드러난 의혹 같은 경우를 보면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고전 지침서에 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는 내부 의견을 처음 보고받은 인물로 지목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 내부 의견을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네. 결과적으로 지침서에서 이 조항이 빠진 채 공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에 공개된 그러니까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는 녹음 파일 이게 좀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죠. 아, 그 압박을 가한 당사자가 유한기 전 본부장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 2월 6일 이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을 찾아가서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죠. 그다음에 이재명 전 시장까지 좀 언급하는 듯해서 시장님 그다음에 정 실장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진상 이 지금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이재명 이 당시 시장의 지시가 있어서 사퇴하라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녹취가 공개가 돼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뒷돈을 받은 혐의. 그러니까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014년 8월 2억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검찰이 영장에 넣어서 4일 뒤에 14일에
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네. 나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렸겠죠. 근데 극단적인 결과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자, 김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이 사안, 이게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뭐 검찰은 상당히 이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네, 뭐 수사를 당황하겠죠. 네. 근데 이제 아직 뭐 본격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강압 수사를 했다든지 뭐 수사 도중에 뭐 네네. 사망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검찰한테 모든 뭐 화살이 네네. 돌아갈 텐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나흘 전에 이제 뭐 이제 선택을 한 거니까 다만 이제 이게 이 유한기 이제 유투라고 옛날에 불렸어요. 예, 예. 유원은 이제 유동규, 유투는 예. 유한기. 근데 이제 유한기 씨가 받는 혐의 중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황무성 전 사장. 네. 그러니까 황무성 사장의 사퇴 종용권은 빠져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장동권 하면은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누가 이거를 그러니까 설계했느냐 네네. 그리고 이런 뭐 황무성 사장은 누가 그러면 사퇴하게 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 황무성 사장이 녹취를 해놓은 것들을 보면은 네. 시장님 얘기 소위 말해서 이재명 성남시장 그러니까 시장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시장님 그렇죠.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 실장 정진상 전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 이제 이 언급이 나오니까 이거를 뭐 이제 이재명 시장이 황무성을 쳐내고 그러니까 또 사퇴를 하게 하고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하고 이거를 네. 설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있었던 건데 이거가 이제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특검 얘기도 뭐 오히려 더 나오고 여러 이유로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네. 강압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 네. 뭐 일단 압박을 받아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히려 지금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 특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좀 여러모로 파장이 있네요. 파장이 크다. 네. 그래서 이제 대장동 의혹이 좀 이 대선판에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거 아니냐. 특검 얘기도 지금 여야 쑥 들어가고요.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우선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검찰은 상당히 좀 당황했죠.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예.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윗선 수사에 대해서는 좀 힘드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루트를 좀 찾아서 수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좀 당황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 특히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면 정치권 입장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이 후보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어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묵묵부답하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오늘 오전에 이 서면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특검을 밝혔습니다. 요구했군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특검을 강조를 했고, 근데 이게 야당에서도 특검 얘기를 오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국민의힘의 논평을 보면 네.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어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이 특검 말고는 이제 다른 방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특검 얘기를 하면서 제3지대 그러니까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특검 추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신속한 특검 합의를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민주당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김관영 최입의 전 의원 입당식이 있어서 상당히 좀 이제 선거에 탄력을 받게 되는 분위기인데 이제 좀 어두운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또 오늘 오후에는 지금 TK로 가는 거죠? 메타버스? 그렇습니다. 오늘 경주, 대구 일정이 예정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일 보면은 계속해서 그 지역, 경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안동,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안동도 방문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이게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일정이거든요. 예. 대구, 경북 일정을 통해서 뭔가 어떻게 보면은 좀 민주당 세가 좀 약한 곳에서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또 고향이기도 하니까 네. 좀 세를 좀 모아서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악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대장동 악재다.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가 이 사안 때문에 어떻게든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응해야 되는 딱 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거 좀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거 아니겠느냐. 주변만 탈탈 터니는 또 이게 아까 당혹한 검찰 입장이 난감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여기서 지목한 설계자 1번 플레이어가 이준석 이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지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모든 걸 설계했고 그 정점에는 이재명 후보가 있는데 그 주변만 이렇게 열심히 수사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검찰 그렇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김준일 대표님은 이제 월요일과 금요일에 오시기 때문에 한 주의 문을 열고 이 주말이 됐을 때 보고. 그래서 우리 이 박정호 기자가 예. 금요일에 뵐 때 너무 반가워하고 월요일엔 너무 싫어해요. 김 대표님은. 싫어하기까지 합니까?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좀 피곤해하는 거를 제가 느꼈는데 싫어하는 네네. 것까지는 제가 못 느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예. 김 대표님 안 계실 때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에 노재승 전 선대위원장 이 참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구설이 많았습니다. 어제 결국 정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 정리되는 과정도 네. 하루에 반전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전에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준석, 권성동, 노재승 3자 네. 회동을 가졌다. 비공개 회동했다. 비공개 회동을 가져가지고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방침이 나왔는데 네. 오후에 이제 갑자기 사퇴로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네. 김종인 총괄 그러니까 총괄위원장이 네. 이건 사퇴시켜야 된다. 주말이 더 지나가서 이 논란이 되면 후보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네, 시켰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이 집단 지도 체제의 문제점을 좀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좋아 보이고 안 될 때는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준석은 고했어요. 김종인은 스톱했어요. 윤석열은 모르쇠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겠다. 네네. 이게 그러니까 다 입장이 달랐네요. 삼두마차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우왕좌왕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인사가 지금 사면타잖아요. 사면타. 그렇죠, 김성태, 함익병 그리고 이제 이거 노재승까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 이분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후보가 도대체 누구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어제 현근택 변호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선대위에 물어보라. 선대위 따로 후보 따로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반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네. 시사본부를 들으셔야 돼요. 어제 낮에 김근식 이제 국민의힘 네. 선대위의 정세분석 실장이 오늘 내로 거취가 결정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다 정면 돌파한다 그랬는데 네. 오늘 내로 거취가 안 나오고 주말 넘어 지켜볼 것 같은데 그런데 거취가 딱 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세분석 실장이 윤핵 측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핵심 측근으로 이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근식 실장은 뭐 논평가가 아니라 네. 논평을 하셨지만은 사실상 그러니까 플레이어였죠. 내부자죠, 그러니까 내부자. 그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끌고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한 것으로 보여요. 제가 또 어제 그래요. 저녁에 그 김근식 실장님 만났는데. 그래요. 취재해 보니까. 예. 뭐 이제 사실상 이분도 강력하게 조금 이거 부담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뭔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직접 본인이 검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네. 누군가 당에서 해야 되니까 당의 조직이 문제가 하는 것이고. 맞는데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에 대해서 모호하다라는 거 하나. 그럼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인사 문제 벌어졌을 때 다 뒷짐지고 계속 있을 거냐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뭐 대통령이 청와대에 물어보세요. 이러면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자, 이거 가정적인 얘기고요. 자,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노재승 이 선대위원장은 이렇게 흘러갈 것을 몰랐는지 어제는 왜 자진 사퇴는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진 사퇴를 뭐 굳이 안 하는 것에 또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말이었고 또 일반 시민이었을 때 말이었고 이걸 왜 문제 삼냐 이런 생각에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권성동 사무총장도 아니 지금 과거보다 미래 어떻게 할지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또 2030을 대표하고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그런 공동선대 위원장인데 이렇게 그냥 흘러가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네. 어제 보면은 이 기자회견이 갑자기 잡혔거든요. 오후에. 예, 노재승 위원장 기자회견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작성 당시 상황과 이후에
관계없이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사과가 사퇴 시점에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저는 이 좀 문장을 보면서 거친 문장으로 인해 그러니까 이 어떤 그 핵심 내용보다는 표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걸 좀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사퇴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오전까지 판단했는데 오후에는 마음을 바꾼 거죠. 왜 바꿨겠느냐. 지금 나온 얘기는 이제 임태희 이 총괄 상황본부장의 네. 얘기를 듣고 오후에 당사에서 만난 다음에 당에 도움이 되려면은 어쩔 수 없다.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듣고 결심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면서 글쎄요. 이게 총괄 상황본부라고 하는데 이 여의도에서 그래요. 총괄 상왕본부다. 김종인 위원장은 네네. 상황이고 네. 그 상황 밑에 있는 총괄 상황본부에서 결정해서 처리한 거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상황본부인데 네. 상왕본부로 불린다는 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함익병 원장 함익병 씨하고 노재승 씨하고의 이 국민의힘의 반응의 온도차, 달랐어요. 속도차가 많이 달랐잖아요. 달랐어요. 왜 이게 이렇게 났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네네. 돼요. 함익병 씨는 독재를 옹호를 했거든요. 독재가 다 나쁜 거 아니다. 라는 거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는 아닌 거야. 독재까지 가면은 이거는 심각한 옹호할 거다. 수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성들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4분의 3만 권리는 그러면 여성 유권자들의 국방의 강경 임무를 안 하니까. 그리고 이수정 위원장 영입을 하는 것도 이를테면은 남성 중심의 이런 이미지를 좀 희석시키려고 네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네. 자, 노재승 씨는 왜 바로 손절을 안 했느냐? 이를테면은 5.18에 대한 생각들 물론 네. 이것도 좀 많이 나갔지만은 그리고 뭐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생각 뭐 이승만의 정적에 대한 김구의 생각 이게 네. 예전에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좀 강경 보수들이 갖고 있던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좀 현대사 네. 역사관 그러면은 요즘은 좀 얘기가 줄었지만 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뉴라이트 사관이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하느냐 해석의 영역을 달라 북한군이 침입했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거였거든요. 네네. 국민의힘이 아니라 전신 자유한국당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또 안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게 분명히 있었다 국민의힘에. 네. 근데 여론에 떠밀려서 사실은 사퇴를 했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아주 또 디테일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12시 38분이 막 됐습니다.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한번 알아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에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정체가 꾸준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인데요.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4km 구간, 8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6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동탄분기점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2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이후 수원에서 막힙니다. 달래내곡에서 반포 쪽으로도 정체가 되고 있고요. 부산 방향으로도 수도권 주변 교통량이 많은데요. 한남에서 서초까지나 신갈에서 수원, 동탄분기점에서 오산까지 막히고요. 동탄분기점 부근은 사고 영향으로 더 혼잡합니다. 충청권 옥천휴게소에서 옥천 1터널 구간은 작업으로 1차로가 차단되고 있고요. 옥천휴게소부터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정체고요. 신갈분기점 부근 작업 여파로 1km 구간이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지난달에 이제 수능이 있었고 수능이 치러졌고 지금 이제 한창 입시철입니다. 뭐 수시 또 끝나면 이제 정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이 지난달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이제 성적표를 받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성적 통보가 되는데 이게 비어있는 점수란이 있다는 거죠. 지금 생명과학 2라고 하는 과목에 문제 하나가 오류가 발견됐는데 이 네. 법원에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학 2의 점수는 빼고 수능 성적을 통지한다. 그럼 이게 대입 과정이 제대로 되겠냔 말이죠. 점수 몇 점이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그래서 이 논란이 된 생명과학 2 20번 문제 한번 박 기자님이 풀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문제? 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네. 이걸 어떻게 풀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네. 이 정답을 보면은 이 문제가 좀 나가고 있죠? 지금 화면을 통해서? 유튜브와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지금 저희가 문항을 띄워놨습니다. 다들 네. 풀고 계실 것 같은데 야. 결국에는 이게 뭐 이 P의 두 집단 1과 2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네. 설명을 해놨어요. 예. 설명해놨는데 유전자에 대한 설명해놨는데 여기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보기가 여러 가지가 있고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세 개가 있습니다. 있고. 네, 그래서 뭐 기역 하나, 뭐 니은, 기역, 디귿,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이 중에 고르는 건데 네네. 이거 이제 답변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됐는데 이게 정답은 5번 기역, 네. 니은, 디귿 다 해당한다. 보기의 내용이. 했는데 대 인데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아.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일부 수험생들이 낸 거예요. 이 정답 결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법원은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네. 된 거죠. 그래서 우선은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정답 결정을 보류하라. 네. 이런 법원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빈칸으로 그 점수는 그러니까 이게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생명과학 2에 응시한 수험생 비율이 전체 응시생의 1.5%입니다. 그럼 주로 이제 이과생들이고. 네, 6,515명 네. 정도가 지금 이 점수가 비어있는 채로 받은 거죠 우선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이게 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니까 수능이 이제 또 그만큼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이게 우리 일반 시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혹시 유전학을 전공하거나 네. 뭐 의학을 공부하는 분에게는 중요한 거겠죠. 이게 뭐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이다. 이게 멘델 집단인데 이름은 되게 어려운데 별건 아니에요. 이게 이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이 이 특정 집단 내에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제 대대로 계승이 된다는 얘기예요. 역시 이과. 네, 야. 저 이과 출신. 잘하시네요. 지금 근데 순서도 생명과학은 아닌데 저는 공대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취지의 문제인데 이건 우리한테는 아무 일상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주로 선택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요구 조건으로 내거는 데가 의대가 많습니다. 의대가 많다. 그래서 이게 많이 보지는 한 6천여 명 정도 봤어요. 전체 집단 중에 전체 그래서 한 45만 명이 봤는데. 예, 1점 몇 % 정도 되는데 네네. 많지는 않은데 이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일단은 최저 학력 기준이 만약에 이거를 다 맞는 걸로 하면은 이 점수가 변동이 되면서 또 최저 학력 기준의 그 그렇지. 기준이 달라지면서 네네. 누군가는 갑자기 이게 안 되거나 되거나 막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약간 상위권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게 한국의 어떤 대학 서열 구조상 연쇄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네네. 사람들이 여기에 뭐 어디 지원하는데 탈락을 하면은 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복잡하죠. 지금 16일까지 수시가 지금 예정이거든요. 발표가. 16일까지. 예. 오늘이 10일이니까 다음 주면 이 끝납니다. 6일 동안 그렇죠. 그다음에 17일 동안 수시 충원을 해요. 또. 그러면은 이 빨리 결정이 돼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등록을 지금. 안 하면 이제 예. 또 보결로 충원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고득점자들이면은 이게 연쇄적으로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요게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정답이 복수 정답 나온 거 출제 오류 여러 번 있었거든요. 수능에 2004, 2008, 2010, 14년, 15년, 17년까지. 네. 근데 이 집행정지 이를테면 가처분 신청이 2014년에도 있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인용을 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문제 함부로 내지만 이건 수험생들이 피해 볼 수 있는 거 네. 평가원 너희 신중하게 내라고 예. 해서 이제 그런 권리들을 이제 혼란도 네.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신중하게 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건 더 이걸 잘해야 돼요. 기각해도 혼란인 거죠. 예,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틀린 문제를 그냥 밀고 가면 안 되잖아요. 네. 2014년에는 그러니까 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번에 받아들였다는 거고 오늘 본안 소송이 열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틀렸다 맞았다를 판단한 건 아니고 오늘 판단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그럼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이 곧 날 겁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평가원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고 법원은 이게 신속하게 심리해서 일정의 지장을 이제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다음 이제 평가원으로 공이 넘어간 건데, 자 이게 문제는 참 이게 틀린 문제 간혹 나오긴 합니다만, 네. 이게 어제 제가 보면서 이게 파장이 크다는 건 수험생 하나 하나가 점수에 인생을 좌우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수험생 했는데 저 이 문제를 풀었는데 3번, 4번 풀어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당 3, 4분에 풀어야 되는데 11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문제를 못 푼 그렇죠. 거야. 시간은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험생은 너무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망쳤다.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보상이 돼요? 그러니까 보상하기가 힘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신중하게 문제를 내야 되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냐라고 비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원 교육부 측에서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앞으로 이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과목 그 점수란이 공란인 채로 받게 되는 황당한 수험생들 어떻게 이제 이 입시 대응해야 할지 평가원과 교육당국에서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박 기자님이 대통령 되면 네. 이 김준일 대표님을 교육부 장관으로 기용하세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서 네네. 지금 교육에 1도 모릅니다. 그래요? 예. 발을 또 빼시는데 노리는 장관직이 따로 있으십니까? 없고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좋아합니다. 예. 진흥, 이거 체육. 있어. 물어보면 다 있어. 가슴속에 하나씩 다 품고 있나 봐요. 이 사람 참 욕망 덩어리들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엄중한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19입니다. 지금 사흘 연속 7천 명대 숫자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역 당국이 좀 대책을 내고 있나요? 네, 오늘 김부겸 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발빠른 백신 접종 위해서 18세 이상 성인 기본 접종 이후에 3개월이 지나면 네. 누구나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간격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래 18세에서 59세까지 성인은 추가 접종 간격이 5개월. 또 60세 이상은 4개월이었잖아요. 네. 원하는 사람은 뭐 여기에서 뭐 1개월씩 줄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3차 접종 기간에 3개월로 본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백신 자체 효능이 우리는 한 6개월 정도 간다고 봤었는데 네네. 이제 막상 닥쳐보니까 너무 짧다는 거예요. 더 짧다. 3개월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인정을 한 셈이고요. 그래서 빨리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백신으로 좀 대응한다라는 생각이고 또 지금 보면 추가 행정 명령하고 거점 전담병원 지정 네. 이걸 통해서 5천 병상 이상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병상 확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방역을 어떻게 할 거냐, 더 강화할 거냐 이건데요. 만약에 다음 주까지 별다른 호전 사항이 안 나오면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위중증 환자가 계속 800명대가 되면 극단의 조치라고 할까요? 좀 더 방역을 조이는 그러니까 거리두기 강화. 그러니까 인원수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같은 더 강화된 조치를 하겠다라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요거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금요일 날 확진되는 사람들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네.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보통 수요일에 확진이 돼가지고 목요일 날 집계를 하잖아요. 네네, 2, 3일. 그러니까 그 주중에 대충 평균 트렌드가 가장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 항상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 게 일요일 날까지 그 검사 수가 줄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많이 받으니까 그걸 화요일 날 집계해서 항상 수요일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좀 과대하게 나와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가장 그 평균에 가까운 주중 게 평균에 가까운 주중 금요일이다. 평균 게 금요일이에요. 네. 근데 7천 명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미 7천이 대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 네.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하루에 60만 건 검사한답니다. 매일. 네네. 원래 지난달에는 30만 건이었거든요. 두 배로 많이 는 늘었네요. 건데 네, 그거 더 그 전에는 더 많이 3배로 는 거예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난리도 그래서. 아니다. 자, 주말에 여러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11월에 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11월, 12월에 뭐 송년 모임들이 막 잡혀 있어요. 그런데 당장 오늘 내일 일시멈춤 해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백신 접종이 필요하고 지금 해외 사례를 보면 3차 접종이죠. 부스터샷을 맞으면 네. 화이자는 지금 뭐 면역 효과가 25배 늘어난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스터샷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는 4개월 만에 일반 성인은 5개월 만에 맞는 걸로 했는데 그걸 3개월로 지금 당긴다는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고3 학생이 이 청소년 방역 패스가 위헌이다. 이런 헌법 소원을 냈는데 김주일 대표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는 고3도 헌법소원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다들 이렇게 현명하고 똑똑한 스마트한 국민이 스마트한 됐다. 대한민국이 됐다라는 좋은 거를 측면을 보면. 예, 그래서 452명이 이렇게 같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모았습니다. 집단으로. 그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는 분이 모아가지고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한답니다. 잠시 후에 약 1시간여 후네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헌법소원 심판은 이제 청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지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 권리방 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도 한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강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테면 학습권을 침해를 했다.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이런 거를 침해를 한다라는 게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제는 학부모 단체 63개 단체가 또 저기 네. 질병관리청 앞에서 시위 벌였잖아요. 아직도 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들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정경 청장도 어제 기자들 브리핑에서 일부 좀 불만이 있는 걸 알고 있고 보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그 내용을 얘기한 건 아니고 협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설득해서라도 맞아야 한다라는 입장인 거죠. 다만 우리가 강제는 아니지만 예. 강한 권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발 접종해 주십시오 하는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랄까요? 이 학부모 성인들은 93% 넘게 맞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자녀들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좀 이 상황이 수습돼야 할까요? 근데 뭐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보면 네네.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이걸 믿고 정부의 대책이나 대응을 따를 수 있는 신뢰가 설정될 수 있느냐, 네.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많은 설명과 또 설득하는 그런 시간 작업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방역 패스를 이렇게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해놓고 보니까 이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준비도 안 됐지 않냐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제 정은경 총장도 얘기했지만 시기나 범위 방식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학부모 학생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다 받아들일 때 좀 정책이 빨리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으로서는 좀 강제는 아니지만 네. 강하게 권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좀 뭔가 설득과 또 과학을 기반으로 한 논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가야 할 텐데 대선판이라 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방역에 대한 갈등도 더 커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치가 좀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해줘야지 분열시키는 역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청취자 4881님 오늘 성적표까지 나왔으니까 수능 금지곡 샤이니의 링딩동 신청합니다. 자, 수능 문제 오류 관련해서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해결할 수 있다는 모습도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자, 링딩동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3년차 직장인 서정익입니다. 저의 아침은 팀원들과 텀블러를 들고 카페에 가는 일로 시작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저의 제안에 팀원들이 기꺼이 동참한 것인데요. 처음엔 세척이 귀찮다며 투덜대던 과장님도 그동안 우리가 줄인 플라스틱 컵이 무려 1000개나 된다는 사실에 뿌듯해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커피값도 할인되니까 지갑에게도 지구에게도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명사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갑갑해하며 고를 내는 증세, 이것을 뜻하는 삼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 중에 갑갑증, 답답증, 퉁퉁증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퉁퉁증입니다. 이 퉁퉁증에는 그 외에도 마음속으로만 분하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나타내지 아니하는 증세라는 뜻도 있습니다.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갑갑증은 갑갑하게 느끼는 증세라는 뜻으로 며칠 동안 집 안에만 있었더니 갑갑증이 나서 못 견디겠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 답답증은 가슴속이 갑갑하거나 안타깝게 하여 죄어드는 느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소식을 알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았으나 답답증만 더할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퉁퉁증처럼 질병과는 관련이 없는 증상의 표현을 몇 개 소개합니다. 화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증세는 벌떡증이고요. 심심해서 잠시도 못 견디는 마음의 증세는 심심증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데 결단성이 없고 머뭇거리는 결점은 주춤증이라고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는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한낮이지만 하늘빛이 흐립니다. 서쪽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도 내리고 있는데요. 북쪽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후 늦게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서부 내륙에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 수도권 등 그 밖의 서쪽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먼지는 그대로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낮 동안은 세종과 충북, 대구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고요.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들면서 주말인 내일은 공기가 더 탁해지겠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의 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오를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고 일요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어 대기질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2도, 광주 대구 14도, 강릉 15도, 부산 제주 17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3도에서 7도 정도 웃돌면서 3월 중순의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모레 일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할 경우 다음 주 사적 모임 규모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접종 후 추가 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됐지만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현행대로 6개월이 유지됩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 중앙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오늘 시행됨에 따라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 촬영물 필터링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잔혹한 범죄를 낱낱이 해부하는 범죄 심리학자시죠? 이수정 교수님. 자,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이 김건희 씨 과거에 대해서 국모를 뽑는 대선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자, 대선 후보 배우자 검증에 대한 생각, 또 새로 발표된 여성 관련 공약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수정 선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는 참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사건 사고 분석에서 자주 뵀는데. 네. 자, 선대위 합류하시고 매우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일정 소화하고 계세요? 일단 정책 제안을 하는 팀이 여러 팀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국내외 제도를 싹 다 뒤져가지고 이제 국내에 추가해야 될 제도들에 대한 제안을 올리고요. 그러면 이제 토론을 거쳐서. 거기서 이제 국내법상에 어떠한 이제 응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다 리뷰하는 법률팀을 거쳐가지고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정책위원회에 정책검증팀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검증팀을 거쳐야만 이제 공약사항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계속 공부를 하는 공부하고 뭐 토론하고 뭐 밤을 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전문 영역에서 이제 이 대통령 선거 공약을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는 석 달짜리 아르바이트다. 이후에는 학교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지금 고생을 시작하셨는데 정기 진출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정책 진출은 모르겠고요. 일단 국회는 가기 싫다. 이게 이제 저의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는 뭐 다음 학기 강의를 다 등록을 해놔가지고. 그렇죠. 네, 대학원생도 다 뽑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돌아가면 안 됩니다. 네, 안 돌아가면 안 된다. 이 3월 수업은 하셔야 되고. 당연하죠. 네, 하지만 3월에 만약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5월 달부터 이제 정권이 만약 교체된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선대위 참여하셨으니까 뭐 내각이든 아니면 기관이든 뭔가 또 이 일을 하실 가능성은 있네요. 뭐 앞으로의 일을 제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농공 행상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단은 샘플이 되고 싶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희망사항은 있습니다. 국회는 너무 싫다 그러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거 따끈따끈한 이슈인데요.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정책을 윤석열 후보와 함께 발표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청취자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시죠. 제가 20년 동안 사실은 주장해 왔던 것들을 녹여 넣은 이런 이제 공약에 아마 포함될 겁니다. 이제 그런 정책안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일단은 타이틀은 피해자 보호와 연관된 그런 정책들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여성가족부 업무 중에 한 그 권익과의 한 4분의 1 업무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확장 개편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너무 이제 그 애착을 가졌던 것은 어린 그 조두순의 아동 피해자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이분이 결국은 이제 조두순이 출소해서 안산으로 돌아가니까 결국은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피신을 해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이사 비용을 댔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포함된 공약입니다. 그래요. 피해자가 자비로 위험을 이제 회피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서 되겠는가. 사실 뭐 이수정 교수님께서 20년간 주장해 오신 내용을 망라했다고 하니까 대략 어떤 내용일지 이제 이 맥락은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이 디지털 성범죄가 요즘 또 이 심화되고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한 위장 수사 전면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 근데 이건 좀 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네. 그런 논란은 외국에도 사실 있었어요. 이게 네. 인터넷 아동 위장 수사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 새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소아 성애자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아동 위장 수사를 하고 네. 결국은 그런 수사 기법에 의해 가지고 손정우라는 사람을 미국의 FBI에서 찾아냈었잖아요. 기억납니다. 네. 네, 그런 이제 어떤 수사 기법이라는 게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아동인 척 위장을 해서 오프라인에서 뭐 경찰들이 뭐 어른들한테 이렇게 수사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결국은 테크놀로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소아 성애자가 아니신 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네네.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인터넷 주소를 전 세계의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다크웹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사 기법을 아동 위장 수사에다가 이제 보강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예. 우리나라의 위장 수사는 지금 굉장히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전혀 이제 아동 이미지나 아동 영상을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위장 수사라는데 아동 인주를 상대가 이제 확인하려고 사진 좀 보내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경찰이 사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어른들이 수사를 위해서 어릴 때 사진을 기부를 하는 DB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존하는 아이들의 사진이 아니죠. 네네. 그러나 내 아이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어른들이 내가 어릴 때 사진을 기부를 해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DB까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례를 찾아서 가능하면 인권 침해, 선량한 이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치밀하게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방법을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웰컴 투 비디오였죠. 손정우 사태. 미국에서 잡고 굉장히 형량이 높았는데 국내에선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1년 반이었죠. 네. 자, 그래서 관련돼서 이 N번방 방지법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게 이 N번방 방지법이 이 통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재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수정 위원장님하고는 조금은 이게 좀 엇박자 아닌가 싶어서요. 그게 엇박자 같이 보이지만 엇박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아동을 사고 파는 애플리케이션은 당연히 국가의 제재를 받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모든 IT 기업의 필터링을 너무 강조한다거나 또는 필터링을 한 발 더 넘어서 이제 감시 감독을 하는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저도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제가 IT 기업에 가서 그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분들이 그럼 우리 회사의 이런 서비스는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율적 어떤 관리 이런 시스템도 얼마든지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는 더 큰 문제는 뭐냐? 제가 이제 합류하고 나니까 젊은 남성분들이 아마 추정되는데 저한테 제보 메일을 마구 주시기 시작했어요. 어떤 겁니까? 해외 서버 지금까지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물들이 주로 거래됐는데 이미 이동했다. 디스코드라는 이제 미국 회사입니다.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으로 이동했다고 저한테 또 막 제보를 주시는 젊은 남성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외 서버로는 사실은 그 감시가 안 된다는 이 문제를 한계가 있죠. 결국은 위장 수사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도대체 이제 어떻게 테크놀로지 상의 활용 기술들을 마련을 할 거냐 이건 이제 앞으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뭐 저 이준석 대표의 재개정에 대한 이제 필요 이거는 이제 완결성을 높이는 과정이라면 이제 이 위원장님도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 어제 화제가 된 이 위원장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지금 김건희 씨,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민주당의 공격도 있습니다. 줄리라는 이름으로 유흥주점에 근무했다, 아니다 이제 주장들이 나오는데 국모 뽑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화제됐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민주당 쪽 인사도 저희 프로에 나와서 하지만 영부인이 되면 사실은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제2부속실도 있고 국모를 뽑는 것은 아니지만 영부인도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검증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법 행위를 만약에 했다면 저는 무조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공직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요번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한 얘기까지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여야 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네, 뭐 고유정을 제가 대변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아닌 건 제가 잘 압니다. 네, 고유정을 처벌하라는 사람이 저였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고. 또 이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건 민주당의 1호 외부 영입 인사였던 조 교수. 네네네. 조동현 교수죠. 네, 조동현 교수의 이제 비난 내용이나 김건희 씨의 줄리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음란 판타지를 구현하는 비난같이 전 느껴져요. 네네. 왜 젊은 여성들, 특히 이제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에 대하여서는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럼 왜 저는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냐. 늙고 못생겨서인 것 같다.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전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식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방식으로 비난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진술 분석 신빙성을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25년 전에 몇 날 며칠 날 어떤 여성이 옆에 앉았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안 나는데요. 저는 25년 전에 제 남자친구가 누구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섭섭하시겠어요. 네, 소위 증인이라는 나의 신빙성이 참 의심이 되기 짝이 없는데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저는 정치인들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네네. 뭐 수사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고요. 네네. 근데 줄리는 아닙니다.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하게 주장해 주셨어요. 어제는 또 지금 이 질문 주신 게 어제 나왔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특별한 기억이면 25년 전 기억도 날 수 있다. 뭐 이런 근데 제가 또 인지심리학을 제가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내용들이 그냥 주장에 불과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좀 오늘 아침에 듣게 된 소식인데요. 범죄 심리 전문가시니까 여기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장동 뒷돈 의혹 또 이제 개발 의혹 관련해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유한기 전 이 성남 도계공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잖아요. 네. 여야가 다 이걸 지금 또 공방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전문가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을 구속을 시켰으면 아마 살아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마저 들 정도로 사실은 수사가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유감입니다. 네, 유감이다. 수사가 잘 진행됐어야 하는데 안타까움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수정 위원장님 합류할 때 이준석 당대표는 좀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타 방송에서 이수정 선대위원장님이 당의 방향성과 다른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교정하고 제지하겠다. 이런 또 목소리를 냈어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대표 입장에 대해서. 당 대표님으로서 당연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제가 국민의힘의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해 가면서 가능하면 그런 테두리 내에서 너무 극단적인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대남, 이대녀 이렇게 또 이제 세대 성별 구분도 있잖아요. 나쁘게 보면 갈라치기인데 그럼 또 이제 그런 쪽에 편향성이 있다면 이수정 위원장님도 또 바로 잡으실 거죠? 지금 아까 정책의 일부만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근데 밤 11시까지 우리가 토론했던 게 뭐냐면 혐오주의를
결국 혐오주의잖아요. 그렇죠. 혐오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네네. 그래서 혐오주의를 극복하는 국정과제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면 좋겠느냐. 이런 토론을 다음번에는 하자. 그렇게 하고서는 우리가 토론과제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혐오주의 극복하는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살짝 좀 이제 기억이 나서 어제 빙의자로 알려진 노재승 전 위원장이 사퇴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과거의 뭐 좀 실언, 망언, 행보 이게 논란이 된 건데 네. 자, 다시 돌아가면 영입 인사에 대한 과거 행적 검증 기준 좀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기본 철학을 벗어나면 일단은 안 되는 게 아닌가. 네네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어느 정도의 좀 사회적 공감대를 벗어나면 위험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해 보죠. 자,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지금까지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몇 대? 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입니다. 허참 아니고 최참이고요. 우리 시그널 80년대 막 이게 디스코 음악 나오면 너무 좋아요. 허스를 추고 싶어요. 옛날. 허참 아니고 최참이고 좀 바꾸세요. 예, 뭐로 바꿀까요? 이제 식상해. 알았어. 상투적이야. 다음 주에 연구해 오겠습니다. 네. 야단 맞고 시작하는데. 자, 오늘도 여성팀, 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그리고 남성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론조사가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계속 그렇겠죠. 네. 자, 이번 주 조사 결과의 전반적인 경향과 추이 이제 궁금한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두 분의 예언을 한번 복기해 보면 이은영 소장님의 예언, 이재명 후보가 조금 우위 1, 2% 내에서 우위를 보일 것 같다. 요거 NBS 조사 결과를 보니까 퍼센트까지 맞추셨어요. 여론조사 천재 인정.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조사인데요. 자, 배종찬 소장님은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조사가 이전보다 많고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조사는 ARS 위주로 있을 것이다. 이거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대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 돗자리를 깔아야 하는 것인가. 이 여론조사가 너무 이게 예언화되면 안 되는데. 안 되죠. 네. 우리 데이터에 근거해서 과학적으로 예측을 해드린 거죠. 과학적 예측이다. 그럼요. 네네. 두 분이 또 이게 뭔가 신기가 느껴져요, 저는. 그 오늘 또 어저께 그 MBS 조사하고 또 같이 발표된 또 KSI 조사는 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가지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헷갈려요. 똑같은 조사 방법을 썼는데 이거 왜 이러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일단은 지금 설문지가 아직 그 오픈이 안 됐는데 좀 설문 구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설문 구성까지 봐야 차이를 분석할 수 있겠다. 예. 그리고 일단은 KSI가 계속 그 ARS를 조사를 했던 곳이어서 이게 이제 전화 면접 조사가 아직 조금 적응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자, 배수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자, 8일 나온 리얼미터 조사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6일과 7일 전국 성인 1,036명을 대상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이걸 물어본 조사라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자, 배수장님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대 몇? 윤석열 후보 45.3%, 이재명 후보 37.1%, 윤석열 후보가 8.2%포인트 오차 범위 바뀝니다. 오차 범위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게 추이가 중요하다고 매주 얘기해 주고 계시니까 이게 건건이 일희일비할 거 아니다 하시는데 지난 리얼미터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는 이거 어떤 추세로 봐야 돼요? 좁혀지기는 했어요. 좁혀지기는 했는데 자동응답 조사가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을 좀 더 잘 반영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대체적인 ARS 조사와 비교를 하더라도 지지율이 조금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조사 기관의 추세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조사 방법 네네네. 또는 같은 조사 방법의 추세를 본다면 약간 갈등이 봉합된 영향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급속히 좁혀지고 있었는데 뭐 때문에 또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 때문에 김준석, 이준석 갈등 때문에 김준석은 누구예요? 이준석. 네네네. 네, 김종인, 이준석 줄여서 바쁘잖아요. 야, 또 그런 센스가. 그랬는데 이게 좀 해소되면서 중도층의 이탈, MZ 세대의 또 이탈 이게 조금 차단되면서 또 영향이 결과가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제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그냥 꾸역꾸역 따라가. 한 번에 팍 비약은 못하고. 근데 윤석열 후보가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내부 갈등 때문에. 그럼 이제 제가 출범식이 지난 월요일에 있으면서 좀 두 번째 컨벤션 효과를 또 노린 건가? 떨어지는 게 멈췄든 아니면 소폭 올라갔든 그런 효과가 있어서 격차가 좀 벌어졌다고 보시는 거죠? 컨벤션보다는 이게 이제 우리가 용어 사용을 조금 용어 사용을 자제하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1% 변화가 있는데 뭐 컨벤션이라는 등 뭐 급상승이라는 등 이건 지나친 거죠. 지나친 그러니까 것이다. 그냥 이제 하락하던 추세가 중단되고 반등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한 이 정도가 맞을 거예요. 전문가의 표현이 좀 또 다르구나. 하향 추세가 이제 멈췄고 반등의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말씀해주신 리얼미터 조사하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제가 할 NBS 조사 두 군데 다 지금 두 후보 다 상승을 했어요. 두 후보 다 상승. 예, 상승을 했는데 이제 폭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그 지금 말씀해주신 리얼미터 조사도 윤석열 후보가 1.6% 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2.0% 포인트 상승을 해서 둘 다 뭔가 그 컨벤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 선대위 구성의 컨벤션 효과가 출범식. 약간 미미하게나마 소폭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재명 후보의 상승폭과 관련해서는 이게 요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태도의 변화, 그다음에 조국 사과 발언, 이런 차별화의 그런 내용들 그리고 호남을 지금 2주째 방문했었거든요. 메타버스. 그래서 그것도 좀 일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또 오늘 TK 지역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은영 소장님 양자 대결 조사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근데 여긴 또 격차가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8.2% 포인트. 다자 대결에서는 8.2% 포인트였는데 양자로 가니까 4.9% 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졌어요. 같은 조사인데. 예, 같은 조사에서 이제 다자로 물어본 거랑 양자로 물어본 건데 보통 이제 이 결과의 특징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상승폭이 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양자로 그러니까 뭔가 그 양강 구도로 그래서 이제 삼지대가 양강 구도로 이제 편입이 됐을 때 우리가 보통은 윤석열 후보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 효과를 좀 더 많이 보는 걸로 그렇게 좀 나타났거든요. 그럼 아주 그냥 단순 무식하게. 자, 그럼 다자 구도에서 이 안철수 후보의 표는 보수 쪽으로 가겠지. 윤석열 후보에게. 그러면 심상정 후보의 표는 진보 쪽이니까 민주당 쪽으로 가겠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표가 좀 더 민주당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김동연 후보도 가져갈 수가 있고, 이 심상정 후보가 갖고 있던 표도 상당히 많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그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또 재밌는 게 지금 20대 이제 여자들의 부동층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층이 이재명 후보에 과연 갈 수 있을까?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지금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조사였어요. 여기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진보층 지지 기반이 단단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자 대결 구도가 될 경우에 심상정 후보가 보기에서 사라졌을 때는 대체로 진보층 지지를 받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에게로 가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결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후보의 지지층들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건 윤 후보에게는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후보와의 이 갈등 관계라는 것은 이제 서로 합당이나 단일화가 어려워지는 상황. 이것 자체가 향후에 윤 후보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영입됐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사이에는 상당히 갈등이 있잖아요. 맞아요. 골이 깊죠. 대립각이 있잖아요.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반영됐다. 그럴 네. 수 있네요. 자,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이 이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질문이 떠오를 것 같아서 제가 좀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20대 여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 20대 중에 2대 남보다 그러니까 이제 20대 남성층보다 20대 여성층 2대녀를 공략해야 한다. 부동층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말 그런 거냐. 그래서 이제 이 표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 중 어떻게 좀 움직이면서 유불리를 만들어낼 거냐 궁금하거든요. 이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건 이제 그 20대 여자의 그 부동층이 많다는 건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물론 2대 남도 부동층이 꽤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 그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20대가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 조사 대비 8.3%포인트나 떨어졌고요. 떨어졌어요. 예, 이재명 후보는 12.7%포인트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20대가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진 스윙 보터라고 하지만 그 ARS에서 이게 좀 불안정성이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그 많은 그 표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그 이준석 후보와의 그 갈등 때문에 그게 봉합은 됐지만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이준석 후보와 그 빨간 후드티 입고 부산 서면 다녔는데 그런 모습이 20대에게는 그렇게 좋게 안 보였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참 애는 쓰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둘이 선거가. 코드에 안 맞아. 이런 좀 뉘앙스입니다. 소장님 여쭤볼게요. 주말이 와서 메타버스는 이재명 후보가 또 타고 출발합니다. 이 지난 호남을 2주 연속 그리고 이제 불경 시작해서 축정원이 쭉 돌았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인사들은 그러니까 이재명 선대위 인사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현장에서 너무 반응이 좋다. 이재명 후보 만나면 너무 경청하고 즉흥연설하고 거기서 흥도 나고 그러는데 이게 중앙 매체에서는 느낌이 안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돌면 그 지역 지지율은 반드시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효과 있는 겁니까? 아니 효과가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는 없다. 호남을 방문하는 이유는 이전의 민주당 대선 후보와 비교하면 예외적이에요. 그만큼 자기 지지층이 결집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호남을 더 공을 들이는 이유인 것이거든요. TK 출신의 민주당 최초의 본선 후보입니다. 그런데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만 유일하게 호남 출신 민주당 당선자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호남의 지지를 받았지만 호남 출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호남을 방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호남 정신을 소화해내는 거예요.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면 현장에서는 와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호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도 호남이 있어요. 그렇죠. 영남에도 호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중요한 3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김대중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면 호남의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지역적으로 호남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러면은 안보가 있죠. 남북관계. 또 여성 권위를 향상시켰죠. 이호 여사. 그리고 또 한번 젊은 세대들이 마음껏 할기를 펼칠 수 있는 기회. 닷컴 열풍이 불었죠. 그때 그런 맞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이어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서 가까이 가면 김대중 DJ 냄새가 나야 돼요. DJ 같은데 이럴 때 호남의 지지층들 자기 지지층의 결집이 소화가 되는 거죠. 자, 방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을 흡수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2628님 청취자님께서 이 소장님, 배 소장님 정말 돗자리 깔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돗자리 하나씩. 네네. 정말요? 고급으로. 근데 이 양탄자 말고 수입산 그냥 돗자리, 대나무 왕골. 자, 거기다 최참 진행자께서 재미있는 진행 때문에 최참 하지 말라고 해서 다음 주부터 최해로 돌아올게요. 더 선배 고참이에요. 자, 시사본부를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여론오락관 파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전국 지표 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NBS 조사인데 이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자, 이 소장님 대선 후보 지지율
예, 발표해 주시죠. 예, 이재명 후보가 38%, 윤석열 후보가 36%. 이건 또 달라요. 네, 다릅니다. 이제 심상정 후보 3%, 안철수 후보 4% 등등 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2%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앞섰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 조사랑 비교해 보면 한 5%포인트 정도 상승폭을 가져갔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2%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 둘 다 상승을 했는데. 네, 같이 상승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30대, 그다음에 부울경 지역과 중도층에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60대 이상과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자신의 어떤 봉 지지층이죠. 여기서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조금 외연을 확장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고 40대가 그동안 계속 지지율을 이렇게 견인을 해왔다면 이제 30대 그리고 50대까지 좀 새가 붙는 흐름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그 선대위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대중적인 활동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낮아지던 그 상황에서 이 선대위를 어쨌든 출범을 시킴으로써 네. 그 하락을 막아내고 어쨌든 약간의 자기 본 지지층의 결집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잠깐 부울경에서 올랐다. 네. 그거는 배 소장님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뭐 부울경에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공을 들이는 그런 이유도 있겠죠. 처음에 방문하긴 네, 했었죠.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지역보다도 이 세대와 또 이념 성향 중에서 중도층이 외웠어요. 늘 강조해 주시는 게 MZ 세대 여성 네. 중도. 네. 왜냐하면 M 여중 얘기하잖아요. 우리 네. 청취자분들께 계속 추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적으로 좀 보수 우세하게 나오고 네네. 또 면접원 조사는 진보 우세하게 나와요. 이게 네. 이제 직업 분포의 차이 때문인데 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게 되면 아무래도 화이트 칼라 또 사무직이 전화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도 40대 화이트 칼라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있다고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추세겠죠. 근데 어떤 추세냐? 중도층과 30대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중요한 연령대 20대 아니면 30대 중도층에서 올라갔다는 것은 여기서 지지를 얻으면 승기를 잡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이준석과의 갈등 사이에서 이 지지층들을 놓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다. MZ세대 여성 중도층에게 누가 집중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무턱대고 인재력이 효과가 없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손에 잡히는 정책, 손에 잡히는 비전 이걸 이야기할 때 그 후보 쪽으로 더 마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부산 지역의 선대위에 좀 이제 계속 이제 외부 인사들이 영입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부산 지역에 이제 좀 개발과 관련한 비리에 좀 연루됐던 분들이 선대에 좀 결합을 하나 봐요.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서울이나 예. 전국 단위로는 잘 모르는데 그렇죠. 지역 정서에서는 바로바로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요. 자, 이게 참 그러면은 지금 뭐 한 일주일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딱 일주일 전 오늘 저녁에 전격적인 이준석, 윤석열 대타협 화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산 한 바퀴 돌고 이제 출범식이 월요일 날 시작됐는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네네. 왜냐하면 이 이준석 당대표의 공개적 자명이 있지만 적어도 늦어도 주말 사이에는 봉합이 될 거다. 봉합될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죠. 네. 그럼 이제 봉합 또 출범식이 그래도 완결성을 좀 더 갖추게 된 것 그리고 타협하고 각자 이제 이준석 또 대표는 2030 남성표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다시 좀 윤 후보 쪽으로 탄력이 받으리라고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강원도를 윤석열 후보 강원도 가는데 갔죠. 네. 이제 이준석 대표가 따라갔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현장에서의 그 사진들을 보면은 그 좀 후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윤석열 후보는 뒤로 좀 그래서 멀찍이 가 자꾸 있고. 이번 주에 많은 패널들이 이준석 후보 그래서 대표라고 후보 아니라고 바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네,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재명 후보도 대구 경북을 다시 방문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이번 주에 이제 수도권을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 본거지 그쪽을 한 번 더 다듬고 그 다음에 1월을 맞이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12월에 한번 본거지를 짚고. 근데 짧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MZ 세대가 중요하지만
MZ세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잡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50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정말 중요한 게 여성표입니다. 여성표다. 왜냐하면 최근에 후보자에 대한 비호감도 크지만 배우자에 대한 비호감이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배우자 비호감도 맞아요. 지난주에 분석했었죠. 그래서 이번 대선이 이 배우자 대선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거든요. 그 부분도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겠죠. 맞아요. 좋아요. 자, 이게 이제 다음 주 전망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까지 터진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급박하고 그렇죠. 충격적인 게 너무 많아서 주말을 끼고 이제 다음 주에 막 이제 여야 후보 모두에게 영향을 줄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서 두 분의 이제 돗자리 전망이 참 궁금합니다. 자, 국민의힘 노재승 전 위원장 발언. 결국 어제 사퇴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만 또 그전에는 뭐 함익병 원장 영입 철회 문제도 있고 지금 이 여론의 인재 영입 전쟁 과정에 벌어진 특히 노재승 함익병 문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영향을 주니까 빨리 결과적으로는 사퇴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대선은 인재 영입에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별로 못 준다니까요. 오히려 관심이 없다. 부정적인 역풍이 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입할수록 안 좋네 그럼. 이번 대선은 철저하게 프레임 전쟁과 이념 투표와 이익 투표가 혼재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후보자의 신상과 후보자의 목소리에 전적으로 귀 기울이면서도 비호감 네거티브가 전개되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도 비호감인데 인재 영입을 했다고 해서 MZ세대가 와 우리 이제 저기 영입한 저 후보에게 투표할 거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유권자들이 너무 스마트해요. 우리 시사본부의 청취자들은 세계 글로벌 넘버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영입했다고 해서 조동현, 함익병, 이수정, 노재승 영입했다고 와 우리가 저 대선 후보 찍어야지. 아니에요. 이제는 과거에도 보니까 선거 앞두고 부랴부랴 그냥 야당 법석 인재 영입하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던데 알아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오히려 대선 후보에게는 더 유리해지는 길이죠. 유리해집니다. 자, 이소영님 동의하세요? 예, 저도 동의하고요. 특히 이제 2030을 잡기 위한 그런 영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성 인사라든지 젊은 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검증 없이 막 그 급하게 지금 하다 보니까 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영입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후보자와 배우자 이 두 분이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 같이 뛰고 있는데 또 그게 일각에서는 후보자만 지금 뛰고 있다 이런 게 아직도 있거든요. 이 윤석열 후보 쪽은 좀 그 대선 전략이 두 분을 안 보이게 하는 숨겨놓는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고 AI까지 동원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좀 2030이 어떻게 표심에 작동할지 좀. 그럼 지금 이 양 캠프 모두 다 이 인재 영입 대전이 지역 공략 차원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오늘 김관영 최이배 전 의원 입당 영입. 또 윤석열 후보 측은 이 호남의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서 박주선 전 의원 등 영입. 이거는 큰 의미 없어요? 별 영향 없을까요? 그게 이번 대선에서 이미 대선 후보의 기본적인 거, 이거 우리가 이런 걸 그냥 얼렁뚱땅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바탕이 깔려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지세리, 지역, 세대,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대선은 87년부터 97년까지는 지역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87년도에 노태우, 92년도에 YS, 97년도에 DJ는 TK, PK, 호남이 한 번씩 나눠 가졌어요. 2002년에 마누라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이야기를 했던 노무현 대통령부터 2017년 문재인 대통령까지 선거는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이념 선거였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이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익인데 이 이익을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에 대해서 첫 번째 이념은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 조직이고 세 번째는 정책인데 사람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용없다. 누구를 영입했다. 과거 같았으면은 민주당인데 보수정당의 인사를 영입했다. 대단한 일이야. 이건 정치적인 연합과 협치와 결합의 단계야.
이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유권자들이. 네.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다. 그거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숙이 고민해서 그 고민한 아이디어와 공약과 비전을 내달라. 이게 이익투표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인 거죠. 그래요. 자, 배 소장님 네. 분석에 성대모사까지. 네. 근데 이번에 그 호남권에 관련해서 영입 인사들 보면은 이재명 후보 측의 영입 인사들은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은 되겠지만 이미 지난주에 다 다져놔서 이번 주 호남 지지율이 거의 63%나 돼요. 네. 다만 이제 그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분의 이력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안철수 따라갔다가 또 다시 결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자기 경쟁력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두 자릿수 이상 20% 이상을 돌파할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자기 고향인 대구 경북에서 30% 이상을 돌파할 것이냐 네. 이게 지금 핵심 관건이어서 이렇게 영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입을 아니 할 수 없다. 그렇죠. 지역 공략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지역 보셨어요. 구도로 볼 때는 해야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전해진 게 그렇죠.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왔고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진 유한기 전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장동 이슈가 좀 가라앉던 와중에 다시 급부상하는 거 아니냐. 그럼 여야 후보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또 특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조금 아까 일부에서는 이제 이 기자가 정리하면서 어쨌든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좀 악재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배 소장님, 이 유한기 전 본부장과 대장동 특검 현재 상황 이 양 후보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다음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이번 건은 단대 장소라고 봐야 되겠죠. 네. 단기적으로는 큰 이슈, 대. 장기적으로는 작은 이슈죠.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더군다나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던 유한기 개발 본부장이에요. 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희하에 있던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거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네. 좀 식어가고 있던 부동산 이슈가 재조명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가정주부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부담이 되는 이슈예요. 그런데 자 특검 안에서 이렇게 됐다. 또 빨리 밝혀라. 그러면 근데 굉장히 이 의혹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고 앞으로 수사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미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 자체가 과연 보수 정당이 이 이익의 연결고리에 있느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챙겨야 될 건 못 챙기느냐 이건 굉장히 복잡해지는 이슈고 그것을 규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미궁에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또 선거전이 더 치열해지면 이게 또 좀 작아져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단대 장소. 좋아요.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 예.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상당히 이제 따박따박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더 큰 폭의 그 뛰어넘는 지지율을 보여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여전히 대장동 이슈가 있고요. 오늘 좀 되게 안타깝고 비통한 일이지만 그 관계자가 이렇게 사망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게 재조명이 됐고 특검을 하자고 지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에는 좀 크게 충격적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좀 작다. 영향은. 다만 그 이미지와 관련해서 또 이게 유튜브나 이런 그 이렇게 단톡방이나 이런 지지자들 사이에서 도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이상한 괴소문 같은 거. 이런 게 이번에 그 이제 30대가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여기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성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두 분께 드리고 이게 30초 답변만 들어볼게요. 시간이 다 됐지만 윤석열 후보 배우자 선거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김건희 씨 등판론 이게 타이밍이 이제 뭐 어떻다 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늦게 등판할수록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김건희 씨의 등장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윤석열 후보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배 소장님.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빨리 나와서 나오는 게 좋다. 빨리 나와서 지금 털어내야 돼요. 지금 털어내지 않으면은 30대, 40대, 50대 여성의 경우에는 수치를 말씀드리면 조사 개요까지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선 후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거든요. 늦게 나와서 만약에 이게 치명태가 되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막판에 큰일 날 수 있다. 빨리 나와서 조기에 털어내는 것이 최선인 거죠. 자, 네, 그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 표심이 고령자층에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정성조사를 해보면 배우자 이슈와 관련해서 정말 갈등이 된다는 의견이 고령자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고민이다. 네, 고민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한쪽은 계속 배우자가 다니고 한쪽은 지금 아예 안 다니니까 더군다나 이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막 이상한 이야기들,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고령자층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빨리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나온 말씀들은 일주일 후에 고스란히 또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 앤 데이터 소장.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splash. I jumped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준비가 돼 있고요.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은 바로바로 짜장맛 컵라면입니다. 뭔지 아시죠? 네, 짜장맛 컵라면 기대해 주시면서 자, 스포츠 소식으로 한 주를 정리해보는 스포츠 본부 입담 가창력 외모 모두 출중한 정윤호 PD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되게 착해 보이네요. 아, 좀 너무 소개가 부끄러워서. 네네네. 약간 연예인 필을 줄이고. 그렇습니다. 평범한 척. 네. 자, 오랜만에 이제 야구 얘기 해봅니다. 지금 그렇죠. 시즌 끝난 얘기 한번 총결산 했었고요. 네. 시간이 이제 몇 주 흐르고 있는데, 자, 스토브 리그. 네네. 요즘 많이 아시더라고요. 네. 같은 제목의 드라마가 지난해 방송돼서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친근해지셨는데 그래도 한번 무슨 뜻인지 소개해 주세요. 스토브가 영어로 하면 난로죠. 그 난로. 네, 시즌 동안 이제 다 지나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난로 앞에서 펼쳐지는 리그다. 네. 난로 쬐면서 이제 선수들 이적이라든가 영입을 다룬다는 뜻인데 예전에는 이런 이적 시장이 그렇게 중요하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적도 많지 않았고. 그런데 네. 요즘에 선수들의 이적이 마치 다음 시즌에 대한 또 하나의 리그처럼 맞아요. 그 이상으로 중요해졌기 때문에 스토브 리그라는 또 별칭이 붙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재 영입 전쟁이네요. 그러니까 구단별. 말이에요. 근데 왜 패치카 리그라고 안 하고 스토브 리그가 됐어요? 패치카라고 하면 좀 모르지 않을까 사람들이. 벽난로에 대한 그러니까요. 환상들이 있으니까. 네. 자, 어제 키움 히어로즈 이 푸이그 선수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맞습니다. 이 뉴스가 전해져서 와, 이게 예전에 이제 류현진 선수와 LA 다저스에서 그렇죠. 단짝이고 뭐 장난도 엄청 하는 영상 막 공개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푸이그 정말 그 푸이그야 그랬는데 네. 그동안 이 푸이그 선수 어느 팀에 있었어요? 18년도까지 이제 LA 다저스에서 뛰다가 네. 그 이후로 트레이드를 거쳐서 신시내티, 클리브랜드까지 갔는데 2020년도에 이제 애틀란타에 입단을 하기로 했다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또 이제 입단이 무산됐다. 꼬였군요.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로 소속팀을 못 찾았어요. 아이고. 2년간 메이저리그에서 뛰지 못하고 도미니카 리그, 멕시코 리그 이렇게 2년간 해외 리그를 돌다가 결국 KBO 리그까지 오게 됐습니다. 야, 한국에 와서 KBO 리그. 네. LA 다저스 메이저리그에서 류현진 선수의 단짝이 그렇죠. KBO로 오게 됐다. 자, 이 푸이그 선수 하면 악동 문제야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있죠. 그럼 이제 정 PD님은 전문가시니까 네. 우리 KBO 리그에 잘 적응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반반인데 왜냐하면은 영입 직후에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메이저리그에서 오프 시즌 때 난투극거리고 팀원들하고 싸우다 왕따 되고 관중들한테 욕설하기도 하고 좀 되게 에피소드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KBO 리그의 특징이 굉장히 흥이 많은 리그잖아요. 그렇죠. 벌써부터 지금 키움 팬들이 푸이그의 개인 SNS에 가서 뭐 축하한다 반갑다 하니까 푸이그도 신나서 강남 스타일 영상에다가 자기 얼굴 합성한 영상을 올리면서 빨리 보고 싶다. 싸이 얼굴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팬들하고 소통하고 흥이 나서 자기의 이제 그 실력이 더 올라온 가장 좋은 케이스가 누구였냐면 이번에 KT의 쿠에바스입니다. 이 쿠에바스 이 투수도 초반에는 좀 약간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팀원들이 이번에 쿠에바스 선수가 부친상 당했을 때 좀 잘 배려도 해주고 구단에서 잘 도와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이번 포스트 시즌 최고 역투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좋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키움이 구단이
최근에 또 에디슨 러셀이라는 메이저리그를 영입했다가 잘 안 풀린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과연 이 푸이그 선수가 우리나라 KBO 리그의 문화를 어디까지 좀 잘 받아들이고 유효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정 PD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첫 단추가 중요하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또 야구 팬 문화가 독특성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네네. 좋은 쪽으로 흥이 서로 맞는 쪽으로 딱 끼워주면 기분 좋게 같이 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팬들은 팬들대로 푸이그 선수대로 처음에 한번 잘못 끼워주면 우리나라 또 팬들의 이 비판 문화가 그럴 수 있죠. 무서울 때는 무섭거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게 키운 팬들이 그렇게 다른 구단에 비해서 그렇게 팬덤이 격렬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푸이그 선수 조금 덜 부담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장점은 있겠죠. 그래요. 처음에 좀 좋은 관계로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키움의 푸이그 영입 이거 워낙 눈에 띄는 뉴스였고 그렇죠. 현재까지 스토브리그 얘기해서 눈에 띄는 좀 각 구단의 상황 정리하신다면 어디를 주목해 보면 좋아요? 역시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장정석 단장이랑 김종국 감독을 선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FA 이적이 아직까지 없어요. 한화의 최재훈이 이제 한화와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뿐이고 의외로 그 외국인 영입은 조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LG의 플롯코, 롯데에선 DJ 피터스, 한화가 터크먼, 삼성에서 수아레즈. 보통 FA 영입이 먼저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이 이렇게 빨리 영입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에서도 경기를 많이 선수들이 못 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적절한 외국인 선수를 찾기가 수급하기 어렵다 보니 좋은 선수가 있으면 빨리빨리 계약을 각 구단마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FA보다는 외국인 선수 수혈에 좀 더 구단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분명히 영향이 이 있더라고요. 외국인 선수, 국내 선수, FA 이적 시장에 스토브리그의 패턴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참 스토브리그에서 그럼 앞으로 한 몇 월까지 계속 이 화제가 이어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2월 말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겨울 내내 팽팽하게 가겠네요. FA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선수들 기존 선수들의 재계약 그리고 복귀할 수도 있는 뭐 양현종, 김광현 우린 해외파 선수들의 유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스토리브의 이제 후반으로 가면 재계약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또 성사가 안 돼서 파기되는 선수가 특히 외국인 선수들은 엉뚱한 이제 또 구단행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2월까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게 스토브리그다. 겨울 내내 스토브가 타오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좀 이제 구단별 외국인 선수의 영입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내년도 전력이 어떨까 팬들이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마무리된 이 K리그 1 얘기도 해보죠. 올해 전북 현대모터스 우승했네요. 또 전북이 우승했습니다. 또 5연패를 달성했죠. 최종전에서 제주를 2대0으로 제압하면서 이렇게 12개 팀이 참가하는 리그잖아요. K리그 1이. 그렇죠. 여기서 5연패를 달성할 확률이 수학적으로 봤을 때 0.0004%다. 엄청난 확률을 달성한 거네요. 12분의 1의 확률을 5년 연속 달성한 거죠. 그리고 이제 K리그가 출범한 지 총 39년째인데 그중에서 통산 최다인 9번 우승을 하게 됐고요. 역시 K리그 팀들 중에 최다 우승인데 이번에 준우승한 울산이 또 준우승을 하면서 무려 10번째 준우승. 약간은 좀 은메달로 아쉬운 금자탑이 은자탑이라고 할까요? 은자탑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기쁜 얘기여야 되는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게 우픈 얘기죠. 그 위에 금이 2등도 잘한 거긴 하지만 은자탑 10연승. 이 울산 현대 그런데 이제 전북 현대는 금자탑 9연승이 아니라 9승인데 39년 전체 역사에서 그 중에 9번 승리 중에 5번이 최근 5연승. 맞습니다. 이게 대단한 기록이에요. 보통 기록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K리그 시상식에서는 울산이 더 빛났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베스트 11에 전북 선수는 이제 한 명이 선발됐는데 홍정호가 울산 현대에서는 이동준, 박호, 불투이스, 조현우 이렇게 4명이 뽑혔거든요. 거기다가 영플레이어상도 이제 설령우 선수가 타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K리그 같은 경우는 유망주 육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22세 이하의 선수가 강제로 2명에서 1명까지 출전을 해야 되는 조항이 있는데 있으니까. 오세훈, 김민준, 강윤구 이런 선수들이 성장이 좀 두드러졌기 때문에 울산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은 리그 1, 리그 2가 있으니까 마이너 메이저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강등이냐 승급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승강 플레이오프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맞습니다. 지금 최용수 대
이민성 네네. 이 사령탑 대결로 관심 모으고 있는데 네. 자, 엊그제 1차전 어땠습니까? 강원을 상대로 대전이 1대0으로 홈에서 이겼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서 2차전도 굉장히 팽팽한 경기였기 때문에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최소 강원은 2골차 이상 내야 합니다. 네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원정 다득점에 의해서 대전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최용수 감독 역시 이번 2차전에 앞서서는 공격 축구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강원 입장에서는 약간 더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것도 네.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번 주 스포츠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스포츠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간식 받으실 분 발표드릴게요. 핸드폰 뒷번호 5813-7388-71